네, 특별대담 촛불행동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열 태용호를 공천할까? 태용호의 실체를 파헤친다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한참 사안마다 망언을 쏟아놓던 태용호가 공천 거래설 이후 다소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용호의 얼굴만 언론에서 사라졌지요. 근데 최근 국정 전반에서 태용호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권 2년차 이미 레임덕을 앓고 있는 윤석열이 국정 운영 노선 자체에서 태용호의 주장과 노선이 완전히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용호가 그 자체로 우리 사회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고 분단 극복에 참을 수 없는 장애물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태용호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촛불행동의 태용호 4.3 망언 규탄 정계은퇴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 소장님과 평양 시민이지만 우여곡절 속에 서울 시민으로 살고 계신 김연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녘에서 온 평양 아줌마 김연희라고 합니다. 네, 12년 차입니다. 평양에 있다가 중국에 해외 여행차 나갔다가 브로커한테 속아서 본의 아니게 여기 남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된 지금까지도 억만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곳이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저는 제주도에서 온 김근수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오신 우리 김연희 여사님, 서울에서 오신 우리 김시선 선생님, 제주도에서 온 김근수 이렇게 세 명의 삼김씨가 지금 국토중앙에서 모였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이 거의 통일이 됐네요. 끝에서 끝까지. 끝에서 끝까지 가운데에 네. 살고 있는 사람까지 네. 해가지고 네, 오늘 저희 세 명은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태용호를 쫓아내겠다라는 각오로 오늘 대담에 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근수 소장님, 굉장히 특별한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네요. 굉장히 말이 길어가지고 제가 왠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태용호 쫓아내자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근수입니다. 활동을 해방신학자로 쭉 활동을 해오셨다고. 네, 가정폭력에서 해방되고 이게 가정의 억압에서 해방되려고 해방신학을 했는데 아직 해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해방이군요. 예, 윤석열 검찰 독재에서 해방돼야 되고 해방은 하여튼 아무 데나 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로 활동하셨는데 사회의 이런 정치 사안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 많으시죠? 신학자니까 더 이렇게 정치 문제에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사실 신학이라는 게 인간학이고 우리 정치 경제의 아주 깊은 고통을 가장 깊숙이 봐야 되는 게 우리 신학이라고 생각해서 마땅히 당연히 이렇게 촛불 집회도 나오고 윤석열 몰아내는데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계에서 싫어하진 않으시나요? 선생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본인의 정체를 드러냈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 보수 꼴통들입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은 인격이 훌륭하고 다 천당에 갈 분들입니다. 너무 말씀 잘하셔요. 이게 오늘 유머 감각이. 오늘 대담은 즐거운 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 김연희 선생님 평양에서 오셨어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과정으로 좀 오게 되셨는지. 그냥 한결같이 그냥 바보였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보면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너 가볼래 하게 되면 그거 가능해?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쪽 분들한테 너 평양 가볼래 하게 되면 야, 그거 죽지 않아? 그거 잡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만큼 북녘 사람들은 남쪽에는 그냥 건한의 행군 시절에 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중국에 멀리 가서 밀수하고 밀양 가서 뭘 장사했던 그렇게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분난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걸 경험해보긴 어렵잖아요. 네. 제가 실제 체험하고 보니까 이거는 한 번 갔다가는 다시는 죽어도 갈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실향민들 보게 되면 뭐 천만의 실향민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마지막 임종 때까지도 내 땅에 내 고향에 한 번 내가 묻힐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것처럼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잠깐 왔다 가면 되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브로커한테 쉽게 속을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브로커에 이제 속아서 원래 치료를 받고 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남쪽에 잠시 왔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12년째. 12년 동안 여권도 안 해주고 예. 출국 금지를 해놔서 저는
아, 제주도 분이시죠? 제가 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게 제주도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북송을 계속 요구를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김여희 선생님이 평양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동안 네. 12년째. 그래서 관련된 이제 책이나 그리고 방송 이런 게 많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태용호와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태용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5월에 영국에서 한국으로 태용호가 오죠. 평양 출생이고 평양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한 뒤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하다가 지금은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네, 지난 당내 선거에서는 당 최고위원까지 당선이 되기도 했었고요. 태용호가 탈북과 기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영국 언론에는 관련 보도들이 되어 있고 꽤 많은 분들이 이제 태용호와 관련된 사실들을 알고 계신데 사실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자세히 알고 계신 우리 김여희 선생님한테 그에 대한 소식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태용호가 2016년 8월 17일 날 정식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전에, 2달 전에 6월에 북에서 태용호를 저국으로 소환하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 소환을 하게 됐던 거는, 국가비밀 누설죄, 국가재산 횡령죄, 미성년 성교 범죄, 네. 이 세 가지 죄로 가지고 저국으로 소환을 하게 되죠. 근데 소환을 받고 보니까 그 범죄자들이 무섭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나 죄값 받기 무서운데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영국 정보기관에다가 말을 합니다. 나 망명할 의사가 있다. 북에 가기 싫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데 그 정보 당국에서 미국 CIA에다가 그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북에서 6월 달에 소환장을 보냈는데 그 재빨리 태용호가 영국 첩보기관에 말을 하고 CIA까지 가다 나니까 7월 1일 날 워싱턴에서 미국 CIA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영국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며칠 만에 날아가서 그 태용호의 망명을 좀 논의하고 있는데 태용호가 소환을 했는데도 오지 않고 하니까 7월 12일 날 태용호의 사건 수사 결정서가 발급이 됩니다. 발급되고 영국 정부에다가 범죄자 인도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범죄자 인도를 요청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태용호를 망명시키게 되는 거죠. 발빠르게. 그래서 영국의 그 브라이즈 너틴 공군 기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영국 공군 비행기, 일반 비행기도 아니고 공군 비행기를 타고 2대의 타이푼 전투기가 뒤에서 호위를 합니다. 2대의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영국 공군 기지에서 독일의 람슈타인 미군 기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시간 만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는 상황이죠. 아주 나쁜 놈이네요. 네, 근데 그때 상황을 영국의 썬데이 익스프레소가 있는데 그때 당시의 기사를 보면 태공사의 망명은 마치 스릴러 소설처럼 긴박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미국이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일반 사람이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북체제 비판 효과와 정보의 가치가 미국을 발빠르게 움직이게 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근데 남측에서 보면은 북의 어떤 엘리트 네. 그런 고위직이 탈북을 했을 때 더 영향력이 크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이 태용호가 무엇 때문에 한국에 왔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네. 그때 태용호가 들어올 때 남쪽의 언론에 600억이다, 540억이다, 맞아요. 뭐 현금 돈을 가지고 왔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왔거든요. 맞아요.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막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왜 하필이면 신변의 위험이나 북과 딱 인접해 있는 남쪽에 왜 왔을까요? 저 같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태용호에 대한 여러 가지 썰이 그 중에는 가짜 뉴스 설도 있었죠. 뭐 딸이 있다, 딸은 뭐 북으로 돌아갔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그 난잡했던 가짜 뉴스들 중에서도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서식통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태용호가 처음에는 남쪽으로 오는 걸 싫어했답니다. 선택을 안 했답니다. 저 같아도 그 돈 가지고 유럽에, 왜냐면 태용호가 기본이 유럽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네, 네. 중국에 유학을 갔었고 오랜 시간을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외 나가면 더 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미국으로 보게 되면 태용호가 유럽이나 미국에 필요한 전제가 아닌 겁니다. 1997년도 그때 장순길이라는 그때 어느 나라 대사였지? 그 나라 중동 북의 외교부에
대표적인 중동통이었어요. 네. 지금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때 북에서 중동에 무기 수출도 하고 할 때 미국에서 북이 어느 나라에다 무기를 수출하냐 하는 것을 원첩보전이 가동을 할 때였죠. 그때 이 사람 장순길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하게 되는데 장순길이 미국에 갈 생각 전혀 없어서 미국이 계속 오랜 시간을 설득을 합니다. 네네.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데려가는 대답을 받습니다. 갔는데 97년도에 갔는데 지금까지 한 23년 됐죠. 그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도 이 사람에 대한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아직까지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미국의 이익에 필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태영호는 미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애예요. 이 사람은 오직 북체제 선전에만 꼭 필요한 전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럴 거면 태영호는 딱 남녘 땅에다 놔야만이 얘를 쓸모가치로 쓰는 거지 다른 데 아무리 가겠다고 발버둥 쳐도 넌 안 돼. 너 거기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너를 안 받아줄 거야 하니까 그때는 미국이 안 받아주면 북으로 소환돼야 되는데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미국의 손을 잡고 한국으로 왔다는 썰도 있는데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영어에 능통하고 해외에 능통한 사람이 왜 꼭 신변 안전이나 이런 데 불편한 한국으로 왔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오해하시는 게 생계 문제로만 탈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받고 사업이 되기도 하고 공작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용호가 좀 그런 유인 것 같고 저는 이건 처음 알았네요. 이게 개인의 자기가 선택하면 딱 망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또 쓰임에 따라가지고 그쵸. 나라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목숨이나 생명줄을 지금 미국이 잡고 있는데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옛날에 넘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에 3만 명의 탈북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일반 산골이나 지방에서 그냥 장사하다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온 이런 사람 데려다가 어디에 쓸모 가치가 있을까요? 얘들은 뭐 일본 가겠다, 미국 가겠다, 뭐 갈 때면 가. 뭐 또 능력 있으면 가서 뭐 돈 벌어 살아 이러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100명이 나와서 북을 비난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해직이라던가 북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서 가짜 뉴스를 하나 탁 던지면 그렇죠. 그렇죠. 믿죠. 완전 믿죠. 신뢰성이 다 올라가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 평양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습니다 하게 되면 믿을 거잖아요. 어떻게 확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짜예요. 네. 네, 전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그만큼 네, 활용도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태용호가 이제 탈북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반응들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태용호가 맞다고 했을 네, 때요. 맞다고 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려지고 했을 때. 일반 제가 알고 있는 탈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연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태용호가 왔다 했을 때, 쟤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왔지? 누구나 100은 100 생각합니다. 진짜. 왜? 어느 나라 영국 대사관에 공사하는 정도면 이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에 공사하던 사람이 생활 수준 알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사회자분하고 생활이 같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본 상식으로 봐도 그죠? 잘 사는 사람, 뭐 그죠.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런 그죠. 유형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필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남쪽에 와서 이 자본주의를 접해보지도 못한 나라에 와서 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탈북자게 되면 딱 3가지 부류예요. 첫째, 북이 권한의 행군을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계형으로 온 사람들. 90년대. 둘째, 고위직이든 뭐든 높은 데 뭐든가 있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죗값을 치르기 싫어서 도망쳐 나온 범죄자들. 셋째, 우리가 한 3, 4년 전에 12명의 북정업원들 납치해온 이야기 이런 걸 들은 네. 적 있죠. 그런 애들처럼 본의 아니게 어떤 정치적 이용물로 또 어떤 개인의 선택 잘못으로 본의 아니게 온 사람들. 네. 이렇게 3가지 부류인데 태영호가 왔다? 쟤는 어떤 죄를 짓고 왔을까?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장식으로 다 아시는 거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탈북하신 분들도 여기 안에도 다 계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용호를 보면서 어떤 탈북자분들이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성공을 남쪽 사회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네. 그런 질문 하니까 제가 참 우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태용호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 나라에 언제 4년 만에 당선이 됐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내가 남쪽 사람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쪽 사람이 이 태영호의 국회의원 당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순이나 김근식 누군지 알죠? 네. 그 사람들이 북으로 가서 미성년자 강간범을 하고 체포하려고 하니까 북으로 도망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럼 남쪽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저 북 수리 같은 나라네. 저런 그쵸. 나라였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북쪽 인민들은 너무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미안하지만 그 북쪽 사람들의 저희가 더 생각이고요. 부끄럽습니다. 남쪽에 있는 탈북자들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태영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 시선이에요. 첫째, 탈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며칠에 한 번이든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통화도 하고 돈도 보내고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태영호라든가 박상학이라든가 이런 반북 탈북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북에서는 탈북자 가족들이 이때까지 뭐 10년, 20년 넘게 탈북해 가 있는 자식들한테 돈도 받아 쓰고 편안히 잘 살고 있었는데 남쪽에 간 탈북자가 이렇게 멋되게 놀면 주변 사람들한테 얼굴 뜨거워서 집 밖에 못 나서요. 부끄러워요. 네. 옆집 사람이 야 너네 자식 그런 쓰레기가 됐대. 네. 어떻게 살 겁니까? 여기 남쪽 같으면 자살해 죽겠죠. 그러니까 제 아는 친구도 부모하고 통화를 했는데 넌 제발 짐승은 되지 말아라 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한계의 시선입니다. 정말 태영을 보면서 난 저런 쓰레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한 번 죄를 지었지만 난 그 인간답게 살겠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저렇게 반북 활동에 나서서 저러면 국가의 정부의 어떤 관심도 받고 경찰이 허위도 하고 돈도 잘 버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손쉽게 돈 벌으려면 저렇게 뭔가 시선을 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이죠. 그래서 박상학이나 일부 반북 탈북자들이 저런 걸 보면서 더 기승을 부리면서 반북 활동에 나서는 거죠. 네, 이게 생생한 또 현장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용호가 여러 가지 그 미국과 영국의 의도 그리고 남측의 정보부의 의도 이런 걸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제 한국행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태용호의 쓸모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태용호의 용도 윤석열 정부 아래서 태용호의 용도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태용호 그 쫓아내자 위원장 하라고 교섭이 왔을 때 줄임말이 좋다. 저는 태용호가 배 이름인 줄 알았어요. 배. 네네네. 그래서 배를 뭐 건지냐 죽이냐 이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더라고. 아예 모르셨어요. 근데 그런 보면 건지? 알죠. 농담하는 거. 농담하지 보니까 마. 진심인 줄 알았잖아요. 일단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호라는 이름은 전부 바꿔야 돼요.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 누구죠? 김영호.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전국의 모든 남자분 중에 이름이 영호는 전부 이름 가르세요. 못 써요. 여러 사람들이 이름을 갈아야 되면서. 그래서 북에서 온 태용호, 남쪽에서 크고 잘한 김영호 이 둘이 정말 이 윤석열 이 정권의 나쁜 정책을 리드하는 쌍두마차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용호는 우리 남쪽에서 북한을 반대하는 선동에 나설 그런 용도로 윤석열 정부가 발탁해서 써먹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나쁜 용도를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발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태용호를 계속 어떤 식으로든 써먹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다 태용호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윤석열이랑 잘 코드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아끼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인데 이미 뭐 자리는 지금 거의 다 날아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이제 뒤에 이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태용호가 한국행을 했는데 마침 박근혜 퇴진 촛불로 촛불혁명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박근혜만 믿고 온 태용호가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사실상 큰 자기 위기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득세하자마자 지금 날개를 달고 과한 언행들을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과하게 넘치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언행들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미연 선생님이 대답해 주시죠. 가짜 뉴스들 보고 말하는 거죠. 네. 우선 태용호가 지금 막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헬려면 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제주도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제주 4.3은 뭐 때려치고라도
그 태용하게 되면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의 장본인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와,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또 까먹었네. 그다음에 그 지성어 네. 99% 확신한다 했던 게 바로 박통 같은 탈북자들 그 국회의원 하는 지성하고 태용호하고 둘에서 뭐 확신한다 99% 사망했다라고 맞습니다. 말하고 거기서 태용호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진짜 말하기 정말 창피한데 자기가 강남의 국회의원이 된 데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김정은 위원장이 쓰러진 게 우연일까? 자기가 국회의원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쓰러졌다고? 야, 이거 너무 이상한 자의식 과잉이네요. 이거 정신병 환자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고. 네. 또 하나 또 뭐냐면요. 3년 전인가요? 그때 6.25 때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 국가를 뭐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 때였습니다. 국가를 올렸는데 그때 논란이 된 게 태영호가 아니 이거 국가를 북한의 국가 전주국가 유사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논란이 났어요. 네, 그것도 기억나네요. 예, 그때 그 무슨 그 작곡가 이름이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아니 이거는 차이콥스키 사장 1악장인가 뭔가 해가지고 영국의 국가의 전주와 같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전 그 말 들으면서 태영호는 정말 좀 머리 나쁘다. 저 영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 영국 국가를 한 번도 안 들어봤을까?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 말은 4.3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태영호가 솔직히 머리 전 놈이에요. 빈통통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공사까지 네. 했겠죠. 그랬는데 왜 이렇게까지 가짜 뉴스를 창피하게 나오냐. 지금 말 난 김에 저는 속상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진짜 열받네요. 태영호가 암만 그래도 북에 외교관을 했었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 국회의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탈북자들의 진짜 쓰레기 같은 이런 말과는 조금 거리감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걔들하고 똑같이 놀면 안 되죠. 그래도 몸값이 있는데 이만갑에 나온 일반 탈북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북에서는 우리말 있잖아요. 한글을 김일성 주석이 만들어서 했다고 교육을 한다라고 말을 해요. 한글을 태영호가 만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앞질러 나가세요? 태영호가 가져가면은 그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걸 일반 탈북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사실처럼. 예, 언론에 나가서 그래요? 김일성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북에서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너무 웃기는데. 근데 거기서 태영호가 또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에서 그렇게까지 만들었다라고는 자기 몸값인데 말 못하잖아요. 대신 북에서는 이 한글을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고 착각하게끔 선전한다라고 싹 모호하게 나가는 거죠. 네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 그거 보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북에서 나는 정확하게 내가 배운 건 그거예요. 교과서에 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의 직접적인 주관 밑에 정 누군가 그다음에 숙종 뭐 누구 한 몇 명에서 이런 집편집자들이 집체적인 지혜를 모아서 만들었다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선생님 그거 기억하시다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전 머리 원래 좋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냥 못 나왔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태영호가 진짜 알고 그런 거네요. 압니다. 아는데 선생님도 아시는 왜냐면 건데. 솔직히 태영호가 여기서 아니 생각해 봅시다. 태영호는 범죄를 저지르고 왔어요. 근데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잘 살면 우리가 결호가 되면 태영호가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그럼 나 북에 가서 내 죗값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제일 무섭겠죠. 범죄자 인도를 먼저 해야 그렇죠. 되죠. 네. 그러니까 태영호나 이 반북 탈북자들의 최고의 선은 뭐냐? 통일이 아니라 어떡하나 북이 무너지던가 갈라져던가 해서 분단이 거착되던가 해서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결호가 되고 통일이 안 되더라도 남과 북이 결호가 돼서 사이가 좋아지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못 있습니다. 망명해야 돼요, 미국으로. 맞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쓸모 가치가 없는데 미국이 옳사좋다고 받겠습니까? 오갈 데가 없어지는 재활용이 안 돼요, 이제는 얘들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존재감을 내서 나 아직까지 쓸모가 있어요. 나 좀 써주세요. 하려면 가짜 뉴스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되고 네. 완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을 당연하죠. 하는 거군요. 네, 머지름입니다. 좀 봐주세요. 네.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는 그죠. 가짜 뉴스네요. 안타깝죠. 네. 그러면 4.3 관련 망언을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겁니다. 일단 제주에서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김문수 위원장님께 더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4.3 관련 망언, 그 망언이 뭐였고 그 내용, 당시 상황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시나요? 그 태영호는 그 본인 이름도 거짓말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요? 네. 태영호 입에서 나오는 건 자기 이름 빼면 전부 거짓말 같아요. 그죠? 그렇죠. 태영호가 근데 4.3 우리 제주 4.3 항쟁이 북한 김일성 주석이 시켜서 뭐 이렇게 지시해서 했다 이런 망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북의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머리가 조금 몇 년 동안 나쁘네요. 아까는 똑똑하시다고. 똑똑하는데 예,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북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미제가 저작한 50 단독 선거를 반대하여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인민들이 일으킨 반미 구국 항쟁입니다. 일명 4.3 인민번기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 딱 전문입니다. 47년 3월 1일 날 3.1절 기념식에 한 3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군경과 충돌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사건이 많이 커져가지고 총파업도 하고 또 북한에서 온 그 극우 보수 세력, 기독교 세력인 서북 청년단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실제로 4.3 항쟁으로 희생된 약 8만여 명의 사람 공식으로 지금 우리가 조사되고 이렇게 신고원분 한 14,400명 정도 되는데 80% 정도에 달하는 희생자들은 계엄령 이후에 우리 미 군정, 한국 경찰에 의해서 희생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 4.3 항쟁은 그 미 군정의 하에 있는 한국 경찰이 대부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명령해서 했다는 건 전혀 맞지 않고 저는 태용호 씨를 제주에 와가지고 4.3 그 기념관도 한번 들러보시고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때려서 죽이지는 않고 3박 4일만 때릴 테니까 죽이지는 않고 목숨은 살려주다 2박 3일을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제주 그 4.3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난데없이 4.3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 전당대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왜 이 망언에 그 시기에 갑자기 쏟았을까? 제 생각에는 태영호가 지금 국민의힘당 윤석열 정권 세력 중에 이 반공 네. 또 북한에 대한 반대 선봉에 서기 위해서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일부러 과장된 발언을 시기적절하게 해서 행사하는 것 같아요. 시기마다. 네, 그래서 나 좀 써달라. 네. 사실 국민의힘당에서 나처럼 요 주제에서 써먹을 만한 인간이 누가 있냐. 이걸 계속 자가 발전하는 네.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북에서 온 사람이 북측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하면은 우리가 그걸 반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지어낼 수 있는 그 조건이 자기한테 잘 마련돼 있고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총대를 매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목적이 정확하네요. 네. 근데 이제 태용호의 말에 의하면 태용호가 북에서 하는 주장이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북에서 태용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태용호에 대해서 그것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남쪽에서 언제부터 북의 서식을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네, 무게가 그렇죠. 있었는지. 그리고 북이 이렇게까지 힘 있는 전제감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사상을 다 움직이고 예, 뭐 여러 가지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찬양하는 거 아니냐, 북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북의 모든 서식을 믿는다니까 그럼 북에서 태용호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용호가 그때 소환되면서 수사 시작된 게 뭐냐면 국가비밀 누설죄, 국가재산 횡령죄, 그다음에 미성년자 성교 범죄 이렇게 됐는데 우선 태용호가 언론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 게 있냐면 북의 네. 대사라면 월급이 1,100달러. 월급이 그러면 남쪽 돈으로 한 131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검사는 700에서 900달러. 태용호는 검사였기 때문에 700에서 900달러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이거 뭐죠? 골프장을 네. 항상 다니고 부인은 테니스 다니고 아들은 유학시키고 사치한 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죠. 상상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놔야 될까요? 누가 줘야 되는데? 불법을 해야 되죠. 국가 네. 자금을 횡령한다든가 뭘 나쁜 짓을 한다든가.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전 BBC 그 서울 특파원이라고 스티브 이반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태영호가 영국에 있을 때 친구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기사를 하나 쓴 게 있는데 망명한 나의 북한 친구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태영호는 영국에서 중산층처럼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 긴박하게 망명하는 기간에도 전투기 타고 오면서도
나 어느 대형마트에 가서 골프채 좀 사고 가자, 테니스 공을 좀 사고 가자 하면서 그걸 사가지고 어느 정도로 여유적자 그렇게 사치한 생활을 했는데 골프를 미쳐 있었군. 네. 그래서 국가 비밀이라든가 이런 국가 자금 횡령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100만 원 가지고 이런 사치한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이런 불법적인 자금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성년 성교 범죄라고 하는데 야, 정말 가슴 아팠어요. 이 역에 대해서 북에서 증언을 나옵니다. 그 강간당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피해자가. 네, 피해자가. 항해북도 사리온스에 있는 심정심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미성년자는 아니에요. 아줌마인데 권한의 행군 시기에 장사 왔다 갔다 하면서 사리온에서 평양으로 장사를 다녔나 봐요. 장사 다니다가 어떻게 태영호를 만나게 됐는데 이 여자가 겁살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말저말 하면서 이 여자가 장사로 지금 평양에 왔다 하니까 태영호가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물건은 전화 한 통이면 당장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사람이다. 가자, 나하고 가서 거기서 내가 물건을 갖다 주겠다 하면서 호텔로 데려갑니다. 근데 남쪽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보냐? 여자가 호텔에 가자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가 다른 게 남쪽은 호텔, 모텔 하게 되면 좀 꺼름한 생각 들잖아요. 이상하게. 꺼름한 생각. 근데 북에서는 호텔이나 뭐 요관이나 이런 게 외국인이라던가 지방에서 공적으로 출장을 갔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여자 꼬셔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문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다가 또 뭐가 있냐면 해외에 이렇게 몇 년간 나가 있다가 잠깐 북에 휴가 들어갔다 나오는 외교관들이 북에 휴가 들어갔을 때는 집에도 가지만 기본 호텔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외교관도 호텔에서 며칠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도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태영호도 해외에 있다가 평양 들어가면 이런 호텔에서 국가적으로 뭐 이런 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호텔 그 관련이라던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문 비즈니스를 가던 이 호텔로 데려가서 방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 여자한테 아이고 더운데 차 한 잔 마시라 하면서 차를 줍니다. 차 한 잔 마셨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그 다음에 눈 떠보니까 자기는 호텔에 침대에 누워있고 알몸 상태였고 자기 옆에 태영호가 누워있는데 같은 알몸 상태로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소름 끼쳤다라고 나와서 이 여자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얼굴을 까고 증언을 합니다. 이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미성년자고 강간범이잖아요. 이 여자가 증언을 하는데 그때 미성년 16살이었어요. 그때 탈북할 때 당시 태영호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20살인가 됐어요. 자기 막내 아들보다도 5살인가 아래인 어린 처녀였는데 처녀도 아니죠. 소녀죠. 16살 난 애가 대동강변에서 공부하면서 지금 거닐고 있었는데 대동강변에 산책으로 나갔다가 이 여자를 보게 됐는데 너무 이뻤죠. 참 넌 이쁘고 희망이 뭐냐, 뭘 하고 싶냐 하면서 난 또 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원하는 직장이나 아니면 대학을 내가 보내줄 수 있다. 넌 얼굴이 이쁜데 그 화장품도 이쁘게 써야지, 이쁜 거 써야지. 이게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가자, 내가 화장품 사줄게 하면서 또 호텔로 데려갑니다. 호텔에 데려가서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손 만지고 막 이러니까 막 뿌리치고 이러는데 아 됐다 하면서 차나 한 잔 마셔라 하면서 또 차를 한 잔 주죠. 그 차 한 잔, 그 수면제 타서 그 차를 마시고 또 그때 같은 짓을 또 서슴지 않고 범죄는 거죠. 근데 이게 영국으로 출국하기 며칠 전에 이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영국에 나가서 개벌을 뭐 못 준다고 아니 또 영국에 나가서도 같은 짓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주재 대사관에 같이 근무했던 이태곤이라는 하여튼 분이 증언을 합니다. 근데 수사 결정서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앙검찰서에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태영호가 영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다 사치한 생활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갔던 게 영국의 윈덤 호텔과 힐든 호텔 여기 주재였답니다. 여기 가서 진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이거 범죄시하는 성역함을 켜놓고 마약을 하면서 여러 그 나라의 여러 여자들과 함께 성교를 하는 이런 진짜 짐승도 낯을 불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뭐 밝혀진 거죠. 그런 증언들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북에서 참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를 여기 데려다가 국회의원이 했다니까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이제 범죄를 연달아 상습적으로 벌이던 사람이었네요. 근데 제가 한마디 더 하면 원래 한 번이 어렵지. 예, 두 번, 세 번 쉽잖아요. 우리가 이 저도순이나 김근식인가 이 사람도 뭐 16명인가 몇 명인가를 여자를
이거 상습적이에요. 태영호도 그렇고. 그런 상습법을 강남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강남에 이런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제가 강남에 가서 실제로 여론을 들어보니까 몰라요. 태영호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온 사람인지를 모르고 국힘당의 어떤 후보가 나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영호 사무실 앞에서 규탄 투쟁이랑 막 이런 걸 하면은 처음 알았다고. 강남 산지 30년인데 그런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한 거기도 합니다. 4.3 항쟁 얘기 조금 더 하면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긴 하셨어요. 4.3 항쟁이 남로당의 지령으로 했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또 그동안 우리 한국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문헌에 따라도 그런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민주 진영에서 주장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발표한 문헌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영호 씨는 완전히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4.3 그 유가족 중에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분이 왜 없겠어요? 그런 분들조차 태영호 이 발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주도 진짜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그 발언하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북청년단의 이름을 단 사람들이 제주 4.3 그 추모제에 맞춰가지고 항의를 오기도 했고 현수막 달고 막 그러셨다면요? 이게 있습니다. 육지에도 우리 저 대한민국에도 아주 극우 세력이 있지만 우리 제주도에도 4.3 가해자들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4.3 가해자들이 후손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악행을 알려주질 않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감춰요. 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주민 중에도 상당수가 4.3 가해자의 후손이고 집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로 윤석열 같은 데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주가 보수표가 좀 나오는. 네네. 그래서 제주의 보수표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4.3 가해자 그쪽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 현수막 단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육지에서 와서 했는데 뒤에서 다 도와준 사람은 제주에 사는 그런 아주 극우 세력들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제주 도민들이 서부청년단한테 정말 잔인한 학살을 당해온 역사였던 거잖아요. 많이 당했죠. 근데 지금 많이 그걸 당했죠. 재건한다고 그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가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심정이 어떠실지. 지금 서북청년단은 사실 지금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라는 개신교 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라는 놈이 이렇게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영락교회에서 지금도 해마다 지금 4.3이 76주년이 됐는데 영락교회가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영락교회 측에서 영락교에서 서북청년단이 생기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는 뜻으로 4.3 때 내려와서 사과 문헌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우리 영락교회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뭐 4.3 영혼들을 위로하는 뭐 교회를 짓는다든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역사인데 이 역사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니까 더 진짜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태용호라는 사람이 지금 국힘당 최고위원까지 당선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국힘당은 어떤 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로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 김연희 선생님 말대로 쓰레기당이죠. 진짜. 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전부 후쿠시마 앞바다에다 빠뜨리면 좋겠어요. 거기다 그 귀한 깨끗하다는 물을 뿜을 게 아니라 어울리네요, 거기랑. 네, 거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국힘당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후쿠시마당. 좋습니다. 너무 그게 명과 실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꿔야 되고 사실 태영호 같은 이런 그 쓰레기 이렇게 조무래기보다 이런 아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태영호 100명 없어도 윤석열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아니 요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최고위원 이제 후보가 나왔을 때 설마 태영호가 되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2등인가로 당선됐잖아요. 1등이 김재현이었고 그걸 보면서 전 국힘당 당원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변희재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국힘당 지지자는 전부 정신병자라고.
간단히 이렇게 이해가 그렇게 되네요. 생각하시는군요. 국힘당 지지한 사람 중에는 4.3 가해자 그 음. 후손들도 있고 네. 또 우리 해방될 때 우리 대한민국 북한에 살던 일본인들이 한 265만 명쯤 있었다는데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 빼면 한 100여만 명이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을 바꾸고 감추고 신분을 감춰서 오늘날도 자손을 퍼뜨려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적어도 계산해보면 500명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당 많이 지지할 거고 이 사람들이 숨어서 또는 드러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시끄럽게 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 다 요 출신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국힘당 해체론자인데요. 네. 그 태용호가 당선될 때 아, 여기는 정말 이제는 답이 없구나. 정말로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었거든요. 아, 아무나 갖다 쓰는구나. 진짜 이 반공, 반북, 대결 정책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나 갖다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처음에 이제 이 영호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김영호를 데려오는 거 보면서도 갑자기 그 생각,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태영호나 김영호를 데려다 쓰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길가에다 똥을 싸면 훈계한답니다. 그런데 도로에다 똥을 싸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이나 윤석열 정권은 가르쳐서 바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이건 하느님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태용호가 한 발언 중에 또 이 얘기가 있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의 남북 협상 참여가 완전히 북한에 역이용당한 거였다라는 발언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배우셨나요? 아니죠. 당연히 그거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호는 진짜 그 사실, 역사적 사실을 너무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네. 48년 남북 협상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네. 남측 사람들이 사실 잘 교과서에서 잘 배우지 않습니다. 한 줄이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대부분 잘 몰라요. 남북이 그때 그 분단을 막기 위해서 서로 만난 적이 있었어. 그게 김구 선생과 김일성 주석이 함께 만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전 대학 넘어가서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 이렇게 남북이 서로 노력을 했구나. 전 이 정도로 이해했거든요. 아, 노력하는 게 뭐가 나빠요? 아니, 양쪽에서 엄청나게 했는데 우리 쪽에서 알고 있는 것은 김구 선생님이 그 단독 선거를 좀 막기 위해 그렇죠. 막기 위해서 어떡하나 하나로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갔던 건데 그래서 김일성 주석 만나고 우리는 어떡하나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인장까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임시정부에. 그때 김구 선생이 갔을 때 김구에 대한 인식은 나빴어요, 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제 반공주의자였기 반공주의자기 때문에 때문에. 공산주의는 네, 무너져야 네, 된다 네. 이렇게 주장했었던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구가 평양에 왔을 때 굴뚝에 하륙발전소 굴뚝에 김구 타도라는 글까지 막 써 있고 김구를 타도하자고. 그게 분위기를 그랬구나. 예, 막 그랬었고 김구도 북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간 건 아니었어요. 오직 우리 민족은 진짜 하나여야 돼. 공산주의자 이런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아니 김구 타도라는 현수막이 걸릴 정도면 네. 그 김구를 싫어했네요.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완전 반공주의자로 알고 있었죠, 우리는 김구를. 네. 근데 저런 나쁜 놈이 어떻게 그래도 한 민족성은 있구나, 하자고 맞구나 했는데, 김구 선생님의 애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는데 그 북한에서 여맹위원장 하셨던 분이죠. 그거 있잖아요. 아니. 안신호 선생님, 여사님. 안중근 안창호의 여동생. 안창호의 여동생. 안창호 여동생이 이미 북에 가 있었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북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엄청 나빴고 오직 분단만은 막자 하고 갔었는데 가서 안신호도 만나고 그 망영대 혁명학원이라고 있는데 독립운동가들 그 일제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자식들 다 키우는데 거기에 가서 김구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의 자식이 거기서 크는 걸 봐요. 그러면서 야 이런 나라라면 미래가 있는 나라라구나. 우리는 진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석회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 숙섬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숙섬에 참가하죠. 연석회. 남북 재정당 사이단체 연석회의였던 것 같은데 한 100여 명 이상의 이제 남측 대표단이 간 거죠. 거기서 태영호가 말하는 게 뭘 보고 했냐면 그게 연석회의 가고 어쩌고 하는 게 북의 태영호가 영화를 말했잖아요. 그 영화에 그런 게 나와요. 남쪽의 여러 지역에서 100몇 명이 연석회의 참가로 가는데 제주도에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북에서 김일성이 시켰다. 뭐 이렇게 말을 좀 아, 왜곡을 해서 하는 그렇게 건데 연결을 해서. 그런 거죠. 이번에 그 통일부 장관 후보로 된 김영호라는 그 나쁜 놈이 태영호와 똑같이 네. 김일성 주석이 김구 선생을 역이용했다 이런 주장을 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김영호라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당시 말로 정말로 면둥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가요. 네. 그 돈을 누가 댔죠? 갑자기 교수가 돼요. 사실 그 당시 상황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변절해서 저쪽에 그 협조해가지고 이미 다 그런 그 코스를 밟았다가 이번에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호와 태영호 두 영호가 대한민국 말아먹게 생겼어요. 그러네요. 네. 둘이 얘기하는 게 똑같네요, 지금. 네, 똑같아요. 그런 거라고 보여지면은 이게 내용을 준비하는 어떤 세력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태용호는 여기 와서 그 공부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얘네가 하는 얘기들, 예를 들면 뉴라이트, 김영호가 뉴라이트 출신 아닙니까? 네. 거기서 만들어 놓은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속독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북에서 공부한 것보다 남쪽에 와서 공부를 더 많이 했을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 국정원이나 일반 탈북자들이 가짜 뉴스 맞는 것을 공부해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지금 태영호나 김영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이것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만 태영호, 김영호를 내세워서 윤석열이가 노리는 게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노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은 안 된다. 음. 만일 통일하면 흡수통일, 즉 전쟁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윤석열이가 한국 사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놈 같아 아무리 봐도. 네. 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 윤석열의 뭐 외할머니가 일본 여자였다 이런 속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도 있고 그 윤석열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또 친아버지가 일본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서 완전히 친일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의 영향을 윤석열이가 안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두드러 맞고 자랐잖아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오므라이스 맛집을 그렇죠. 간 네. 거죠. 일본의 자손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면요. 저는 그냥 심증적으로 99%입니다. 그리고 이 친일 청산을 정말 언제까지 해야 될지 갑자기 막막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 정말 우리 남한에 있는 친일파 잔존 세력이 마지막으로 위세를 떨치지만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이 전쟁 정책, 그러니까 남북 전쟁을 바라고 영원히 분단된 사회를 유지했으면 하는 이런 전국 운영 기조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패하죠, 당연히. 지금 윤석열은 사실 일본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 국토가 그 핵 오염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많이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본 국민들을 대거 이주시켜야 돼요, 다른 나라로. 물론 남미도 일부 가지만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남미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특히 서민들 같이. 그런 얘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건 북한 아니면 남쪽이에요. 그러면 남쪽에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그걸 빌미로 일본 군인이 남쪽에 진출하고 북한에 진격해서 여기서 합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어수선한 그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자위대가 우리 남쪽으로 오고 뭐 이렇게 이런 공작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어떻게 저 이런 상황을 쭉 보면서 우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우리 신냉전 시대가 좀 다시 돌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 디딤돌이 바로 이 한반도란 말입니다. 이제 아시아의 한반도인데 북까지 들어갔으면 더 좋겠죠. 중국이나 러시아 문 앞에 가면 더 좋겠지만 북을 먹지 못하는 한에는 이 분단을 꼭 고착시켜야만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발판을 만들 수 있고 또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해야만 기본 목적은 무기를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그 한반도의 꼭 분단은 필수입니다. 미국이 전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인 거죠. 생명선이죠.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그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꼭 남과 북은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분단이 돼야 되고 통일이 된다면 꼭 북까지 먹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고 여기서 남쪽의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남쪽의 국민 소득 뭐 엄청 많다고 하지만 실제 그거를 우리가 프로스로 정할 때 우리 국민들의 몇 프로가 차려질까? 한 줌도 안 되는 재벌들이 그 많은 소득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이 된다면 내 재산이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력과 이 재산을 항상 평생을 누리고
살을 내면 꼭 분단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통일이 되면 안 돼. 네. 내 권력과 이 재산을 누구와 나누긴 싫어. 그래서 내가 항상 군림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이 국민의힘, 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분단이 필요한 곳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미국을 남미 나라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52개의 식민지로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본을 중국하고 우리 남한, 북한 힘을 합쳐가 일본을 8개로 분단해서 통치를 해요.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근데 깨보니까 개꿈이네. 바람이 그대로 꿈으로.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 땅은 한 번도 폭탄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멕시코하고 미국 전쟁할 때 잠깐 그쪽만 했지만 지금 미국 놈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외국인을 죽이고 그걸 통해서 경제를 일으킨 나라가 미국이에요. 일본은요, 수많은 동남아 사람들을 죽였지만 일본 땅에서 전쟁이 없었잖아요. 네. 일본 땅은 외국의 그 전쟁이 없었죠. 미국의 원자폭탄 그거 빼고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 동남아 우리 사람들을 많이 학살했기 때문에 우리 동남아 힘을 합쳐갖고 일본을 한 100년 또는 200년 동안 식민지로 좀 제대로 한번 통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의 제국주의가 될 줄 알았고. 네, 정말 말씀을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태영호의 말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제가 신기가 있어요. 네. 태영을 한 번은 꼭 죽어요. 너무 정확하죠. 네. 그런데 제가 그건 태영의 무조건 해야겠네요. 운명을 예측할 수 있어요. 네. 고스톱 칠 줄 아세요? 그럼요. 일타 쌍피. 아. 김연희 선생님께서 네. 태영호 손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평양을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러네. 일타 쌍피네요. 김연희 선생님은 꿈에 그리던 가족 품에 안기시고 오, 네. 우리 태영호는 가서 제대로 한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 얼마나 태영호도 고향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저는 종교인이니까 인도적인 입장으로 네네. 고향에 보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태영호가 이제 말로가 어떻게 되든 그 말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단지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태영호가 영국에서 북의 이름으로 영국의 주재로 나가 있으면서 북의 비밀을 팔아먹고 해서 덤벌이에서 사치한 생활을 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여기 와서 막바지에 이제 멀리게 되면 남쪽의 비밀을 또 북에 다시 팔지 않는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 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는 생각 네. 못했다. 그래서 한 번 변절을 넣으면 또 다시 변절하는 것처럼 태영호가 갈 길은, 우리 옛날에 조선일보가 해방됐을 때 김일성 만세 했던 게 제일 먼저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또 돌아선 게 조선일보고 이런 거예요. 진짜 비굴한 놈들의 운명은 순간순간 칠면조처럼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영호가 우리 주시해야 되는 거는, 지금은 뭐 반복 활동을 하지만 조금 멀리고 이제 평화 분위기 간다거나 태영호가 설 자리가 없다거나 전제 가치가 없다게 되면 다시 남쪽의 비밀을 북에다 팔아먹을 우려성이 근데 있다. 선생님, 우리 태영호가 남쪽의 비밀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가짜 뉴스도 많이죠. 알아가지고 북한에 데려가서 하면 일단 귀싸대기 맞고 일단 처형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없던 일로 할 겁니다. 아, 근데 네. 북한에 이걸 궁금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탈북했다가 음. 북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네.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엄청 막 힘겨운 일을 겪는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 제 친구 어떤 친구가 있냐면 21번을 탈북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 정도면은 얘가 습관성 탈북 아닙니까? 아니 이거 뭐죠? 좀 이상한데 네. 21번을 두었다 나갔다 잡혔다 또 나오고 잡혔다. 잡혔다 나온 게 예, 21번. 예. 그러면 잡혀서 다 뭐 교화소 가고 어쩌고 다 그렇다면 누가 21번 뛰쳐나올 생각을 누가 합니까? 무서워서. 그러네요. 그만큼 나올 여유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겠죠? 하나, 임지연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남쪽에 이만갑에 나가서 엄청나게 뭐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걔가 몇 년 전이었죠? 북으로 다시 갔잖아요. 네. 가가지고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임지연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집이 평성 여자예요. 네. 평양에 조금 옆인데, 가자마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아마 저살 받아야죠. 네. 갔다 왔으니까. 저살을 받는데 남쪽의 국정원처럼 북에도 국가 보위부가 있으니까 보위부에서 저살을 한 달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하고 마지막에 나와서 너 어디서 살 거냐 물어보니까 너
평양에서 살겠다면 살게 해줄게 하니까 나 평성에 부모가 있는데 부모님 옆에가 살겠습니다 해서 다시 평성에다 집을 줍니다. 네. 그래서 평성 가서 사는데 평성이 평양하고 가까워요. 가까워서 평양 이따금씩 와서 저희 딸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말고도 여러 가지로 갔는데 현재 200 내지 300명이 제북에서 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중에 21명이 실제 언론에 나가서 나 다시 재입국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21명이 언론에 나갔고 나머지는 전 언론에는 안 나가겠습니다 해서 숨어 있는 게 200~3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입국을 한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21명 뛰쳐나오겠어요. 그러면은 태용호가 살 길은 북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버림받으면. 왜 또 그러냐면 박상학이라면 알잖아요. 엄청. 네, 그다음에 태용호 가족 누나나 남동생 평양에서 아직 살고 있잖아요. 네. 그 박상학이 같은 정말 그런 악독 반북 탈북자들도 가족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그렇죠. 보니까. 네. 자, 그러면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나라를 극한 혼란과 전쟁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태용호와 국민의힘에 맞서서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선생님? 일단 촛불 행동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촛불 집회에 나와야 돼요. 네, 네. 아 진짜 왜냐면 구경하고 한숨 쉬고 해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일단 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밝히고 그래서 윤석열 퇴진, 뭐 김건희 퇴진. 김건희 퇴진.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돈도 없잖아요. 자연스러웠어요, 지금. 아니 지금 김건희 대통령 임기 안에는 그 원희룡이가 그랬잖아요. 지난번 얘기할 때 김건희 여사 임기 중에는 딱 그랬어요. 와, 진짜요? 아 진짜 저는 그죠. 그냥 실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심리적으로는 김건희가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그래서 촛불을 들으면 된다. 아 그러면 일단 그런데 촛불을 들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촛불 행동에는 왜 가입을 해야 됩니까? 촛불만 들면 안 돼요? 아니 촛불 행동은 지금 우리 윤석열 퇴진의 가장 선두에 서서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촛불 행동을 지금 좀 지원해주고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촛불 행동 가입 링크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촛불 행동 운영위원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김연희 선생님한테 질문 마지막 드릴게요. 실향민이자 이산가족으로 현재 가장 바라는 거,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국민들께 좀 해주십시오. 허소라기보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안쓰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가정집에서 형과 동생이 싸웠어요. 네. 싸웠으면 야 형 아니 동생 야 제발 이건 그러지 말자 하고 마주 앉아서 풀잖아요 대화로. 근데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다고 해서 옆집에 가서 옆집 아줌마 아저씨 제발 우리 동생 좀 죽여주세요. 같이 우리 힘모아서 옆집들 다 모이세요. 우리 동생 좀 죽여주세요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녀의 윤석열이를 보게 되면 너무 정말 부끄럽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남과 북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일이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사람들이 남녀 문제에 대해서 끼어드는 것은 자기 나라들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들어온 거지 절대로 남녀의 국익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녀를 버릴 사람들이라는 거. 오직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건 남과 북, 우리 당사자들이라는 걸 알고 모든 것을 좀 남과 북이 서로 주적이 아니라 서로 함께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같은 차원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북과 남이 서로 마주봤으면 좋겠다. 선생님께서 인륜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비유를 들게요.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인륜이고 사람의 인연이고 부모 자식은 천륜이다. 하늘이 맺어준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남과 북은 천륜이다. 하늘이 맺어준. 그래서 5,000년 이상 계속 내려온 우리 같은 민족, 같은 땅이잖아요.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은 잠시 일시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인연을 맺은 거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천륜이고 헤어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에 가셔가지고 연설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제주, 평양, 서울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그마한 통일을 이룬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서울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서울에서 평양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평양이 빠르죠. 당연히 빠르죠. 네. 저는 제주,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제주, 서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우리 서울, 평양은 왜 못 가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저희가 윤석열 퇴진시키고 또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의 또 역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에게 맡겨진 몫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태용호 얘기를 오늘 실체를 완전히 파헤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영상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태용호는 계속 자기가 쓰임이 있다. 날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남북 대결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그런 발언들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하는 이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촛불행동 그리고 강남 촛불행동에서 21일부터 다른 이제 통일운동 단체들이랑 태용호를 타격하는 투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죄자가 어디서든 발 뻗고 못 자게 하겠다. 이게 저희 촛불행동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대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신 우리 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